6주를 기다리세요. 상태가 나빠지면 그때 응급실로 오시면 됩니다. 암에 걸려도 단순 진료에만 2달을 기다려야 하는 나라. 월급의 40%를 세금으로 내면서 의사 얼굴은 보기 힘든 나라. 영국인이라면 의료비는 다 공짜예요. 전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영국 의료보장 NHS에 대한 자부심은 심각한 대기시간, 배정받지 못하는 주치의, 열악한 의료 현장에 무너지며 자국민들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린 곳은 지구 반대편 나라였습니다. 의료비 대비 효율성 OECD 3위, 병상수 OECD 1위, 의료 접근성 OECD 1위, 암 분야는 세계 3위로 뉴스위크 선정 세계 최고 병원 250군데 중 16곳이 선정된 한국.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당일 진료를 받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국인만 몰라요.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한 영국 소방관 아빠의 눈에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 지금 시작합니다. 아버님, 지금 당장은 처치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서요. 저는 간호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방금 제 딸이 대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흘러내렸고 저는 한 걸음 옆에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대기실 안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간호사가 달려와 손목을 잡고 눈을 들여다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일어나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응급이 아니라고요? 네,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담당 의사 예약을 기다려주세요. 11살짜리 아이가 대기실 바닥에 쓰러졌는데 이 병원의 기준으로는 응급이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아이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니, 창백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혈색이 완전히 빠져나간 자리에 투명함만 남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오웬 머서입니다. 런던 소방서에서 18년째 일하고 있는 소방관이죠. 불길이 치솟는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제 일입니다. 연기가 폐를 채우고 열기가 피부를 태우고 천장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쓰러지면 어깨에 메고 나왔고 아이가 갇혀 있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단 한 번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소방관의 본능이고 18년이 만들어준 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길 속에서는 길을 찾아낸 사람이, 무너지는 건물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손에 쥔 것은 병원 대기표 한 장뿐입니다. 아이비가 처음 쓰러진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소방서에서 교대 근무를 마치고 막 쉬려던 참에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아버님, 아이비가 넘어진 건 아닌데요. 그냥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지금 보건실에 누워 있어요. 보건실에 누워있는 아이비의 얼굴이 하였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수백 번 사람의 상태를 읽어온 제가 그 웃음이 억지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안심시키려 온 힘을 다해 웃고 있다는 걸 저는 그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떤 불길보다도 뜨겁게 천천히 가슴을 태웠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에게 NHS, 즉 국가보건서비스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영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아프면 동네 주치의인 GP를 찾아가고 GP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에게 의뢰되거나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흐름이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동료가 아들 골절 치료비로 수백만 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영국은 돈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나라라고,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시스템이라고 믿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4시간을 기다린 끝에 간호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니 GP에게 먼저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진료가 안 된다는 겁니까? 예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8년간 불 속에서 남을 구해온 사람이 지금 자기 딸 하나 구하지 못한 채 병원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국가가 책임진다고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대기실에 몇 번을 다시 찾아왔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아이비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아직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머서씨 전문의 예약이 잡혔습니다. 날짜는 11주 뒤입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날씨 예보를 읽어주듯 11주라는 숫자를 아무런 감정 없이 전달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1주요? 3달 가까이를 기다리라는 겁니까? 현재 대기 순서상 가장 빠른 일정입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 응급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방 현장에서 11주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불길 앞에서 11주를 기다리면 건물은 이미 잿더미가 되죠. 그런데 이 시스템은 아무렇지 않게 그 숫자를 내밀었습니다. 영국의 NHS 대기 명단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760만 명이 올라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 전문의 얼굴 한 번 보기 위해 몇 달을 버티는 사람들이죠. 아이비도 그날부터 그 760만 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GP 예약을 잡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전화를 걸면 연결이 되지 않았고 겨우 연결이 되면 가장 빠른 예약이 열흘 뒤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선 GP는 아이비의 증상을 듣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혈액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죠.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봐야 합니다. 결과가 나왔고 GP는 다시 말했습니다. 전문의 의뢰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전문의 예약을 잡는데 11주가 걸린다는 전화가 온 겁니다. 검사 하나를 받기 위해 2주, 결과를 듣기 위해 또 2주,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11주. 기다림 뒤에 또 기다림이 이어지는 이 구조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비의 상태는 그 사이에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아이비가 2층 계단 중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잡은 채로요. 올라가지도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다리가 좀 이상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저는 아이비 옆으로 올라가 등을 받쳐줬습니다. 아이의 몸이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손바닥에 느껴지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아이비의 하루는 조금씩 더 좁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시간이 점점 오래 걸렸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침대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아이비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좀 누워도 돼? 밥이 잘 안 넘어가. 아내 피오나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들어가 쉬어. 아이비가 방으로 들어간 뒤 피오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웬, 이렇게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게 맞아? 아이비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 그런데 11주라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시스템에도 그 숫자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던 목소리에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 자신에게도요. 불 속에서는 반드시 출구를 찾아냈던 제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무력감이 어떤 화염보다도 뜨겁게 목을 조여왔습니다. 시스템을 믿어야지. 여기는 영국이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1주가 지나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더 정밀한 장비가 있는 병원으로 의뢰를 넣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의사가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빠르면 6주, 길면 석 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대기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비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보면 달려와 안기던 아이가 지금은 손을 잡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듯 보였습니다. 불 속에서는 반드시 출구를 찾아냈던 제가 지금 이 대기실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치료의 일부가 아니라 병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아직은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날까지도 저는 아직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11월 셋째 주 토요일 아이비의 학교에서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내 피오나가 아이비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비, 축제 가고 싶어? 아이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끄덕인 게 아니었습니다.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직 괜찮구나.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구나. 차를 타고 학교로 가는 길에 아이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솜사탕 먹어도 돼?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뭔가를 먹고 싶다는 말, 뭔가를 원한다는 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2개 먹어도 돼. 아이비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백미러로 보면서 오늘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동장에 알록달록한 부스가 늘어서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비는 입구에서 잠깐 멈춰 서더니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둘이 달려와 손을 잡았고 아이비가 웃었습니다. 저는 아내 피오나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아이비가 부스 하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짚고 고개를 숙인 자세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아이비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중이었습니다. 아이비, 괜찮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아이비는 벤치에 앉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부르러 왔지만 손을 흔들며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비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뛰어다니는 친구들, 웃음소리, 풍선, 솜사탕. 아이비의 눈이 그 모든 것을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지만 몸은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들어? 아이비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솜사탕을 들고 와서 건넸고 아이비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받아들었습니다. 축제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먹고 싶다고 했던 그 솜사탕이었습니다. 아이비는 그것을 손에 쥔 채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벤치 옆에 앉아 아이비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을 가득 채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제 딸은 그 소리 바깥에 혼자 있었습니다. 불 속에서는 반드시 문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문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벤치 앞에서는 아무리 둘러봐도 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이비가 말했습니다. 아빠, 집에 가도 돼? 차 안에서 아이비는 뒷좌석에 누웠습니다. 아내 피오나가 백미러로 아이비를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비가 방으로 들어간 뒤 아내 피오나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오웬, 아이비가 축제에서 30분도 버티지 못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싱크대 위 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비의 방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없었습니다. 일찍 잠든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밤이면 거실에서 영화를 보자고 조르던 아이였습니다. 팝콘 그릇을 안고 소파 한가운데를 차지하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을 머릿속으로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체육시간, 계단, 운동장, 차 안의 수다, 그리고 이제 축제까지. 그 목록이 더 길어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3번째 전문의 예약일이었습니다.
대기실 벽시계가 오후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약 시간은 2시였습니다. 아이비는 제 재킷을 덮은 채 의자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번호표를 손에 쥔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는 차 안에서 아이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조수석에서 제일 시끄러운 아이였는데요. 그때 맞은편 의자에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고 무릎 위에 커다란 가방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8,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비와 비슷한 자세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소방관은 현장에서 사람의 안색을 읽는 훈련을 받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지, 의식이 있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 아이의 얼굴빛이 아이비와 같았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에 가까운 혈색이 완전히 빠져나간 피부였습니다. 손목이 보였는데 가늘었습니다. 아이비의 손목도 요즘 그렇게 가늘어졌다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책도 없고 창밖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에 완전히 익숙해진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도 처음엔 저렇지 않았겠죠. 처음엔 뛰어다니고 웃고 뭔가를 원하는 아이였겠죠. 그런데 이 대기실이, 이 시스템이 저 아이에게서 그것들을 하나씩 빼앗아간 겁니다. 여자가 접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표정으로 충분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자리에 앉으면서 아이의 머리를 쓸어 넘기더군요. 아직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여자가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곧 불러줄 거야. 아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든 건지 지쳐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손이 아이의 이마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조용한 무언가였습니다. 거울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여자가 지금의 저였고 저기 기대 있는 저 아이가 아이비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여자는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몇 번이나 이 의자에 앉았을까요? 저와 같은 말을 들었을까요? 응급이 아니라는 말, 순서가 있다는 말, 연락을 주겠다는 말. 대기실 시계가 4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비는 여전히 제 옆에 기대 있었고 맞은편 아이도 여전히 같은 자세였습니다. 두 아이 사이의 거리는 서너 걸음 정도였지만 그 사이에 놓인 시간의 간격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 아이가 먼저 이 대기실에 왔을 겁니다. 아이비보다 먼저 번호표를 뽑고 먼저 같은 말을 듣고 먼저 같은 의자에 앉았겠죠. 그래서 지금 저 상태라면 아이비는 몇 달 뒤에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고 그 여자와 아이가 불려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자가 아이의 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켰고 둘이 함께 느린 걸음으로 진료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닫히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 안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검사 일정이 잡히면 연락을 주겠다는 대답. 저 여자도 그 말을 듣고 다시 이 의자에 앉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는 또 기다리는 동안 조금 더 투명해지겠죠. 저는 그 닫히는 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먼저 이 대기실에 앉았고 먼저 같은 말을 들었고 그래서 지금 저 상태라면 아이비의 몇 달 뒤도 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생각이 대기실 형광등보다 차갑게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비가 제 팔을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우리 이름 불렸어.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이의 손이 가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손을 꽉 쥐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잡아주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손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다른 대답이 나오기를. 다른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비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 더 정밀한 장비가 있는 큰 병원으로 의뢰를 넣겠다는 것, 일정이 잡히면 연락을 주겠다는 것.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맞은편 벽을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 전문의에게서 세 번째로 듣는 같은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의사가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빠르면 6주, 늦으면 석 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6주, 석 달.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아이비의 벤치 장면 위로 겹쳐졌습니다. 6주 동안 아이비는 또 얼마나 더 투명해질까요? 석 달이 지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는 그 질문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지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 응급실로 오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8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더 나빠지면 신고하세요. 더 타오르면 연락하세요. 불길이 천장까지 번지면 그때 부르세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충분히 나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상태가 나빠져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에 아이비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에도 기다려야 해? 그래. 그 한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의사의 마지막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급격히 나빠지면. 지금도 충분히 나쁜데 더 나빠져야 한다는 그 말이 병원을 나선 뒤에도 주차장까지 아이비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백미러로 아이비를 봤습니다. 아이는 뒷좌석에 기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가로수를 눈으로 따라가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기다림에 익숙해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비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피오나가 부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빠르면 6주, 늦으면 석 달 정도 기다려야 한대. 피오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감정을 삼킬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울지 않으려고 버티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접시가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행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오나의 손에서 나오는 접시는 없었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둘 중 하나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피오나가 수도꼭지를 잠그고 돌아섰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오웬,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피오나는 이미 잠들었고 저는 의사의 말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지켜보자. 상태를 지켜보자. 그 단어가 갑자기 다르게 들렸습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무엇을 지켜본다는 걸까요? 아이비가 계단에서 쓰러지는 걸 지켜보는 건지, 운동장에 못 나가는 걸 지켜보는 건지, 축제에서 30분도 못 버티는 걸 지켜보는 건지. 지켜보자는 말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대가를 치르는 쪽은 언제나 아이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시스템 바깥의 선택지를 생각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대로 지켜보는 것이 더 이상 보호가 아니라 방치라는 확신만이 어둠 속에서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비가 잠든 뒤, 피오나가 잠든 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무엇을 찾으려는 건지 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치료, 대기 없는 병원,
빠른 전문의 진료. 검색창에 단어를 넣고 결과를 훑었지만 대부분은 사설 보험 광고이거나 터무니없는 비용 안내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오히려 막막해졌습니다. 피오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거겠죠. 아직도 안 자? 좀 더 찾아볼게. 피오나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웬, 우리 다른 방법 없을까? 이러다 석 달이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세금을 냈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굴러가는 것,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시스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실 소파에 앉아 무작정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노트북 화면보다 더 밝게 어두운 거실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검색 결과를 스크롤하다가 영상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썸네일에 병원 건물이 보였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남자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게 썸네일에서도 보였거든요. 저는 그 영상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유럽 어딘가에서 온 사람이었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본국에서 대기 시간이 길었고 검사마다 몇 주씩 걸렸고 아이의 상태는 그 사이에 계속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한국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다는 그 단순한 행위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선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메일을 보내고 이틀 만에 답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정이 곧바로 잡혔고 비행기를 타고 갔고 도착한 다음 날부터 검사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병원 앞에 서서 카메라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그 남자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8년간 현장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불 속에서 구조된 사람의 얼굴, 가족을 찾은 사람의 얼굴,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 순간의 얼굴. 그 남자의 얼굴이 그랬습니다. 간절했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이 끝난 뒤에도 화면을 닫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피오나, 이것 좀 봐봐. 피오나가 잠에서 깨 영상을 봤습니다. 끝까지 다 보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한국이야? 응. 여기 연락해 볼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국을 벗어난다는 것, 검증되지 않은 나라의 병원을 찾아간다는 것이 아직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솜사탕을 손에 쥔 채 한 입도 먹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있던 아이비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한번 해보자. 피오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이메일을 썼습니다. 아이비의 증상을 적었고 지금까지 받은 검사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진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참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답장이 올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튼은 눌렸고 저는 처음으로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움직이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불안이 현실이 된 건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비가 현관에서 쓰러졌습니다. 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도중에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현관 벽에 아이비의 어깨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피오나가 부엌에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출근 가방을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이비가 바닥에 앉은 채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올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그냥 좀 어지러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의 얼굴이 가방을 든 제 손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가를 냈습니다. 아이비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나서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답장이 와 있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받은 메일함을 몇 번이고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러다 창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런던발 인천행 항공편이었습니다. 불 속에서 출구를 찾을 때 저는 항상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 있으면 죽습니다. 지금은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답장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국제진료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첨부한 검사 결과를 담당 의료진이 검토했고 내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능한 날짜 3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는 열흘 뒤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열흘. 영국에서 다음 검사까지 최소 6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쪽은 열흘 뒤에 올 수 있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피오나에게 메일을 보여줬습니다. 피오나는 화면을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래? 정확한 금액은 진료 후에 나온대. 적지 않을 거야. 우리 저축 상당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어. 피오나가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근데 아이비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저는 피오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나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병원. 하지만 그 눈빛 안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자. 피오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지 하는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밤 9시쯤이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이었고 아이비는 내내 제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이비가 한 번 깼는데 창밖을 내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구름이 예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뭔가에 반응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구름이었습니다. 평범한 흰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구름이 왜 그렇게 눈이 시리도록 하얗게 보이던지요. 저는 아이비 몰래 눈을 닦았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저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코디네이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착 시간을 확인하는 연락이 왔었고 공항에서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어떤 의료기관도 저에게 이런 연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코디네이터가 내일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접수하시면 바로 기본 검사 들어가시고요. 오후에 담당 의사 선생님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되물었습니다. 내일이요? 네, 내일 바로 시작하십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다음 일정이 항상 몇 주 뒤, 몇 달 뒤였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해서 아이비를 재우고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검사가 시작됩니다. 잘 될까요? 이 선택이 맞는 걸까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로 저는 오래도록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들어섰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것은 속도였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이름을 말하자 이미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메일로 보냈던 검사 결과가 번역되어 출력되어 있었고 동선이 안내되었습니다. 한 검사가 끝나면 다음 검사실로 바로 이동했고 그 사이에 결과가 이미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비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영국 대기실에서 아빠를 안심시키려 억지로 짓던 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가 건네는 말 한마디에 자연스럽게 번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병원에서 웃는 걸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비는 하루 동안 영국에서 넉 달에 걸쳐 받은 것보다 많은 검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꿈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니터가 아니라 아이비를 향해서요. 무릎을 살짝 굽히며 아이비의 눈높이에서 말했습니다. 아이비 많이 힘들었지? 어디가 제일 불편해? 아이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목을 짚어보고 팔을 살며시 들어 올려보고 아이비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영국에서 만난 의사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며 모니터 속 수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사는 아이비와 눈을 마주치며 아이비의 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8년간 현장에서 저도 그랬으니까요. 불길 속에서 사람을 찾을 때 저는 항상 그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사람을요. 그 다음에야 의사가 검사 결과를 펼쳤습니다. 아이비 상태를 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영국에서는 각각 다른 날짜에 다른 의사에게 몇 주씩 간격을 두고 들어야 했던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넉 달 동안 쌓아온 불안이 이 한자리에서 비로소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진료실 안이 잠깐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비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수술이요? 네. 더 기다리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술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한 채 대기 명단에만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지금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접수부터 검사 결과, 진단, 치료 방향까지 단 하루 안에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넉 달이 걸린 과정이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의사가 대략의 범위를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한국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축을 상당 부분 쓰게 될 거라고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한 숫자는 제가 예상한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사설 병원을 알아봤을 때 들었던 견적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전액 본인 부담 금액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직장인은 월급의 40%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 세금으로 NHS를 운영하고 전 국민 무료 의료를 보장하죠. 저도 18년간 그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매달 몇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오늘 아프면 오늘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월급의 40%를 내고도 내 딸 하나 제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진료실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의사가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수술 날짜 잡겠습니다. 언제가 괜찮으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원비와 수술 후 관리까지 포함된 예상 비용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그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아이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요즘은 손을 잡을 힘조차 없어 보였는데 그날은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감쌌습니다. 아이비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여기서 치료받는 거야? 그래. 영국 대기실에서 했던 그 대답과 같은 말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무게였습니다. 그때의 그래는 기다리라는 말이었고 지금의 그래는 시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병원 밖 가로수 아래를 걸었습니다. 아이비가 천천히 걸으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영국 대기실 천장만 바라보던 아이가 지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의사는 차트가 아니라 아이비를 먼저 봤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은 순서가 아니라 아이비의 시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불 속에서 저는 항상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그것이 소방관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것을 의료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비의 시간이 시스템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이 나라는 처음부터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 딸에게 돌려준 것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오늘 오웬머서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당일 진료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꾸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감동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세계 곳곳의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